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감축,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체적인 국방력으로 대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입장은 약간 협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명확하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방위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힘이 좀 없잖아요. 아직은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우리도 협의를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방위비도 우리가 1-20% 올려준다고 한국에서는 그런데 미국에서 터무니없이 몇 배, 50억 달러 이렇게 올린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트럼프 대선 전략에 따라서 트럼프는 요구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맞게 어느 정도는 올려주지만 터무니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비용 찾아내기 위한 압박력 아니겠어요? 감축을 해서 미국 쪽에 내는 비용 같은 게 줄어든다면 좋은 걸 수는 있겠지만,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면 감축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게 보장되지 않고 그냥 인원만 감축되는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다시 주한미군 감축설이 부상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 전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포함한 검토 보고서를 받았다는 건데요. 이에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에 그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또한 현지 시간으로 21일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 역시 주한미군 감축에 관련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7개월째 협정 공백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삐져나온 주한미군 감축설, 그 배경은 뭐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아울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의 해결 전망, 한미 동맹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미래통합당 안보특위 국방소위원장 맡고 계시죠. 백승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승주입니다. 자,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연익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국민대 정치대학원의 박휘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휘락입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오해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해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밝혔습니다만 일단 미국발 보도였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쫙 살펴봤습니다. 근데 익명 보도가 좀 많더라고요. 이 인용된 내용들이.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거였고, 그 기사도 내용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주한미군 감축 그 자체보다는 방위비 분담에 관련된 그런 갈등 내용들이 좀 많이 보도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실존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부 의견 간단하게 먼저 듣고 이후 쟁점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가 평소에 보던 미국의 모습이 아니라 좀 낯선 모습이죠. 이 동맹을 상업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동맹한테도 돈을 뜯어내야겠다, 이런 접근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어서 사실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3월 달에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재배치 옵션에 대해서 예. 백악관에 보고했다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보도가 나와요. 그 얘기는 3월 말에 그 한미 간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겨냥해서 3월 달에 트럼프에게 보고를 하고 트럼프의 지시로 아마 이 주한미군을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력을 행사해서 예. 방위 분담금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뜯어낸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예. 얻어내려고 왜냐하면 뭐 10% 올리고 20% 올리면 얻어낸다는 정도 표현이지만 막 한 번에 1년에 100%를 올려달라 뭐 500%를 내라 그러니까 뜯어낸다라고밖에는 예.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하는 건 지금 미국 세계 전략상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하는 일이 중국 때리는 건데 중국 때리는데 제일 지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주한미군인데 예. 주한미군은 오히려 증원한다 그러면 몰라도 감원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얻어내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우방까지도 내가 그 경제적으로 얻어내고 하는 이런 성과를 보이는 유능한 사람이다. 예. 그거 하나 과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가 그 장단점을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 예.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일단 그 보고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로. 그 펜타곤 예. 국방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분담금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한미군 좀 빼도 되나 와서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예. 한 걸로 저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감원하려고 보고한 게 아니라 감원할 수도 있다는 거를 흘리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보수 언론이 보도하고 그럼 한국의 예. 뭐 조선일보 같은 몇몇 그 보수 언론들이 받아서 한미동맹 다 깨진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동맹까지 문재인 정부가 망치고 예.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당구로 얘기하면 쓰리 쿠션 이런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원하는 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예.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흘리기다. 이제 일단 이렇게 보셨습니다. 백승주 전 의원님. 예,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뭐 보수 언론이다, 진보 언론이다, 예. 보수 정당이다, 진보 정당이다, 야당, 여당 구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되도록 적게 주고 우리가 원하는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편가르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검토 보고서의 존재, 저는 충분히 검토했을 걸로 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 선거 과정에서 그 부분을 계속 언급했고 지금까지 쭉 했는데 최근에 볼턴이라는 사람의 회고록에도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요구를 했다 그래요. 이게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가 한 50억 달러 정도 돼요. 5조 정도 되는데 예. 그 플러스에서 50%를 더 받아라. 7조 5천억을 요구해라. 이렇게 한 그 주장이 이제 볼턴 회고록에도 나오는데 예. 어쨌든 이 검토 보고서 내용은 실제하고 그런 의도가 뭐냐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 나왔느냐는 뭐 우리 그 홍익표 의원께서 홍현익 의원님. 예. 홍현익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논의되느냐 저는 두 개의 충돌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지금 가장 높은 관심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이기는 거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업적을 만드는 거 자기가 약속했던 부분 독일이라든지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나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받아내겠다는 이 그 정치 성과를 만들려는 대목이 있고 또 하나의 또 충돌되는 지점에는 중국과 또 심각한 마찰 긴장 국면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한국이 중요하거든요. 예. 주한미군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그 군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 입장에서 봤을 때 감축이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예. 지금은 대선이 막 목전에 달했으니까 이 나오는 언론 검토 내용들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우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 국내 정치 용어로 이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나 우선 보고 싶습니다. 세세한 입장은 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국내 정치용으로 뭔가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태 전략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신 것 같고요. 오예란 위원님은. 예,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부시 대통령 시절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이 있었고 전략적 유연성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미국의 안보 이익, 세계 전략을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이제 미국 국방부의 주요 초점은 어쨌든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력을 핵 전략이나 미사일 방어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수함 배치, 철수 문제, 지상군 특히 이런 예. 부분들은 미국 군사 전략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상당히 있을 생각을 수 합니다. 있다. 예. 핵심은 그래서 주한미군의 과거에도 그랬지만 대중국 작전 수행군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그 성격이 뚜렷해진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선 전략의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 측면을 중심으로 보고 봤을 때 미국한테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린치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감축이니 철수니 하지만 쉽게 철수를 실행하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미군 감축하려면 감축하십시오. 철수하려면 철수하십시오. 이런 스탠스를 가져야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하다. 전작권 환수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예. 네. 저 앞에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예. 이제 말씀 주셨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를 실질적으로는 실행 가능성이 쉽지 않은 그런 미국이 그렇다는 거죠. 한미 예. 동맹이 대중국 작전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으로서는 전략적 요충지고 사활적인 군사적 이해 관계를 한반도에서 예, 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실행을 하기가 어렵다. 예. 우리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의 지렛대를 우리는 세워야 예.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상 전략적 입장은 그렇게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후자 쪽에 강조 좀 두셨네요. 박일학 교수님. 저는 뭐 조금 세 분하고 시각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너무 우리 중심주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또는 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실 생각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술수 쓰고 저런 술수 쓴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라는 이 세계 전략을 수행하는 그런 나라를 너무 한국 중심으로만 보는 거죠. 예. 한국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우방국 중에서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너무 이 미국이 어떤 책략을 갖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이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미군의 준비 태세 또는 어떤 전진 배치의 적정성 이런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에스퍼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한국 포함해서 전부 다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렇게 보는데 자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자꾸 이제 중국과의 대결이 강화되면 우리 한국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하고 대결을 하는 구도였지만 지금은 인도 태평양 전체에 걸쳐서 중국을 봉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는 인도와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 국방부에서 가능하면 이제 독일 병력도 그렇게 했거든요. 폴란드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거든요. 우리 병력을 동남아시아나 또는 뭐 호주나 인도와의 협력을 위한 그런 부분에 쓸 그 동기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어떤 미중 충돌 가능성에서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뭐 하나는 이제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북한과의 핵전쟁에 연루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또는 뭐 미국의 전략가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한반도에서는 조금 손을 빼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핵전쟁을 해서 미국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을 초토화해봐야 미국한테 생기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북한이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뭐 진짜로 뭐 본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괌이나 또는 뭐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타격하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우리 시각에서 미국을 보면서 이제 미국을 재단하고 미국과의 게임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미국 크게 봤을 때 중국 봉쇄의 폭을 굉장히 넓혔고 또 이제 이 북한과의 핵전쟁 연료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로 진짜로 이제 그 한국으로부터 조금씩 이제 그 군대를 줄이는 그런 그 계획을 저는 실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뭐 중국의 비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 비수라는 것이 또 반대로 보면 중국의 항공기, 중국의 미사일에 완전 그 직접 그 타격 하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중요 자산은 배치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적과 가깝기 때문에. 예, 좀 그런데다가 예, 미일 동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사실 1949년에도 이렇게 철수한 이유가 일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학자는 미일 동맹이 강할수록 한미 동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그 비중을 조정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미 국방부도 이 꼭 트럼프의 지시가 아니라 좀 예. 조정할 그런 그 어떤 동기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또 질문을 드릴게.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예를 들면 붙잡는다거나 나간다거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뭔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사실 이제 뭐 조금 이제 동맹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미국의 마이클 알트펠드라는 학자가 만든 게 이제 역대쭉 동맹을 이제 그 연구한 결과 예. 대등한 국가와의 동맹과 그다음에 약소국 강대국 간의 동맹이 이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예. 논문을 썼는데요. 우리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은 뭐 때문에 유지되느냐 하면 그분은 이제 명칭을 자율성 안보 교환이라고 했습니다만 약소국은 자율성을 자율성을 강대국한테 제공을 하고 너 강대국 말을 들어주겠다. 그다음에 강대국은 안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제 사실 뭐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조금 이제 힘세내하고 했을 때 이제 걔가 나를 지켜주고 나는 걔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나토나 일본이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선진국이고 있지만 미국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안보를 제공해 주니까 그걸 절약을 해서 경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어느 정도 이 자율성이든 또는 뭐 이제 방위 분담과 돈이든 뭔가를 제공을 해줘야 미국도 이제 계속 동맹을 유지할 동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방위 분담도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도 반미 감정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으로서는 굳이 뭐 한국과의 동맹을 계속할 그런 그 이 어떤 계산상의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훨씬 더 약소국 동맹의 입장에서는 방위 분담을 올려주라는 대로 그래도 올려주는 게 낫다. 저는 원래 교수님 원래 예를 얘기 들어서 중에서 조금 일단은 마무리 좀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일본하고 이제 또 우리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일본이 이제 78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긴 역사를 얘기하시면 일본은 좀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방위 분담을 하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선배들이 바보라서 뭐 방위 분담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요구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율성 양보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미국이 지켜줘서 고맙다. 우리는 너가 좀 힘든데 우리는 좀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 알았다. 내가 동맹 그 안보를 지원해 줄게. 이렇게 돼. 지금은 우리가 뭐 너 때문에 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뭐 너 없어도 돼. 이렇게 한다면 이 동맹의 어떤 그 서로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마도 청취자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직접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만. 예. 바로 오해된 연구는 무슨? 예. 우선 마지막에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금 덜 주겠다 안 주겠다 하면 동맹의 신뢰가 깨집니까? 한미 그렇죠. 소파에 따르면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90년도에 미국이 어렵다고 해서 원래 안 주던 걸 우리가 일부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 현지 발생 비용 중에 일부를요. 그래서 우리는 안 줘도 되는 돈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특별 협정으를 맺어가지고 준 거니까 우리가 베푸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뒤에서 좀 그런 얘기하시고요. 부분인 잠깐만 거고요. 끊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 전략적 스탠스를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박 교수님께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이 넓게 짜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도 왜 미국하고 동맹을 일관되게 추구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국하고의 상호 관계에서 언제든지 중국의 편에 섰다가 또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미국의 편에 섰다가 그런 위치를 지금 선택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즉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한국하고 일본 아니면 어디를 어느 국가를 어느 동맹을 그 대결 전선에 붙이겠다는 겁니까? 거기까지 미국은 듣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건 내가 바로 한미 또 아닙니다. 반박을 네. 해야 아닙니다. 저도 하나 되겠는데. 좀 지적하고 하실 말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예, 일단 여기서 끊고 바로 백승주 의원께 넘길게요. 그러면 지금 두 분에는 완전한 이제 대립점이 이제 나왔는데 아까 이제 듣기로는 이제 백승주 의원님은 지금 예, 전략적으로는 안 그럴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좀 미국의 지금 전략을 우리가 잘 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이제 공부할 때 브레진스키나 키신저처럼 유명한 사람이 지금 시카고 대학에 미어 샤이머 교수라는 분이 예. 있어요. 이분이 내놓는 게 역의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미국이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어떤 중국의 어떤 경쟁 패권 경쟁국 부상하는데 이것을 견제하는 힘으로써 동맹 국가들 또 대한민국과 일본 또 호주 이런 국가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예. 미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조금 새로운 세계 전략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높아진 것을 잘 활용하자는 것도 우리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가치 부분을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 의지라든지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주변국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여건으로 봤을 때 역시 미국은 또 한국에서 가장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수많은 그 전면전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군사 수단을 갖고 있고 그 의지를 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봤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잘 유지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이 부분에 이제 일방적으로 절충을 해가야 되는 거죠. 양쪽의 전략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지금 뭐 그 미국만을 위한 주한미군도 아니고 한국만을 위한 주한미군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가치의 또 공유 부분을 받아서 그것이 방위 협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도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가 연간에 어떤 1조 정도씩 10억 달러 정도 줬으면 통상적인 어떤 인상률 또 단위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협상 잘못한 것도 우리 정부의 책임이 커요. 단년도 계약을 지난해 못한 부분 예.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전략적 가치 부분에서 왜 지금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강대국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들의 생존 전략에 미국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도 대한민국 발전 전략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데 따른 적정한 비용 코스트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편성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적게 주는 것일수록 좋은 거죠. 적게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한미 동맹 관리하는 이런 쪽에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요구는 너무나 도를 넘어선 요구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예. 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몇 가지 포인트를 그냥 아주 짤막짤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미국의 전략이 좀 확대돼서 인도가 마치 미국의 동맹처럼 된다. 천만의 오산이고요. 인도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형제 같은 나라고 러시아에서 첨단 무기도 들여가고 비동맹 국가입니다. 예. 동맹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안 되고요. 한국군을 빼서 인도 쪽에 옮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 역대 최고죠. 더군다나 지금 주한미군을 쉽게 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만약에 주한미군을 빼면 가장 미국이 두려워하는 게 일본이 전략적으로 독립합니다. 일본은 지금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면 몇 달에 수백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인공위성을 대신 쏴줄 수 있어요. 전략 핵무기를 사실상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본도 이 손아귀에 놓고 자기의 전략적인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 주한미군 28,500명인데 지금 백 의원께서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한미동맹은 상당히 우리에게 유용한 측면이 많죠. 예. 그러나 28,500명을 다 있어야 되느냐 하는 요게 문제예요. 지금 미국은 뭐 1,000명 몇천 명이라도 빼면 한국에서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을 지금도 기대하는 모양인데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보다 경제력이 50배예요. 50배. 그러니까 국방비도 10배 이상 쓴 지가 15년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과 미사일 화생방 무기만 빼면 북한은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지금의 실질적인 역할은 뭐냐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어기고 자기네들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비핵화 선언을 지켜서 안 만들었잖아요. 네.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 만드는 이유 중에 상당한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 규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비확산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안 만든 거거든요. 우리 만들려면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한미동맹이 있으면 우리 국방비도 조금 줄어들고 북한을 억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만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 못 산다. 이런 생각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28,500명인데 이 몇 명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한다. 그거는 상당한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고민을 주겠지만 예. 지금 28,500명 중에서 10,000명 정도 뺀다. 그거는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익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한중 관계 좋아지고 한러 관계 좋아지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오히려 더 잘 유지될 수도 있어요. 예. 따라서 주한미군을 조금 감축한다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과 지식인들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트럼프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흘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좌지우지될 필요는 전혀 없고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있는 게 적정한 것인가를 오히려 생각을 해서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일부 감축하겠다. 그거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따라서 그 적정성이 주한미군의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오히려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예, 저 바로 넘기겠습니다. 예, 박혜락 교수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 의사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그렇죠. 안보라는 것이 사실 도박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세 중립국으로서 전 세계가 너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스위스도 국민 개명제를 하고 나름대로 90년대에는 이미 그 전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핵 대피쇼를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나름대로 군대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안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의 핵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핵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쏘면 미국이 대규모 응징보복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핵으로 들어오든 재래식 무기로 하든 간에 어쨌든 미국의 보복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이제 도발을 못 한다고 보고 있고 북한이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의 주한미군이나 또는 또 한미동맹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면 그만큼 유사시에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지키는 그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에서 몇천 명이라도 빠지는 건 상관없다. 저는 묻고 싶어요. 홍 박사님 진짜 책임질 수 있느냐? 저는 우리 누구도 그것만 명확하게 국가 해주죠. 안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그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과도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몇천 명이라도 줄이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한테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봅니다. 예. 몇천 명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확실히 유사시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게 있다면 예. 뭐 몇천 명 정도의 큰 문제겠습니까만 그것 자체가 미국의 유사시 개입의 의지가 약해졌다 하는 것을 진짜 뭐 나타내는 것이고 또 북한한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으로서도 계속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과연 내가 남한을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진짜 그 약속대로 개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럼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미국의 개입 의지가 낮아지고 있구나. 어느 정도 더 낮아질 때 자기가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북한이 개입이 도발해도 되겠다. 판단할 그런 선은 점점 좀 가까워지는 거죠. 예,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주한미군의 규모가 조정된 일은 많이 있어 왔죠. 예. 70년대 초에 7사단이 빠지고요. 70년대 말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또 이사단까지 빼려고 할 때 우리 정부 강력하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한 예. 호소와 또 의지, 정치적 시위. 그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기록을 보면은 핵무기 만들자는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런 주장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냈고 또 2000년 초에도 28,500명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예. 조정은 미국의 공식 입장은 해외 전체적인 어떤 군사력 규모 배치, 해외 기지 조정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다고 이야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 규모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인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나쁜 신호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시대가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거의 이 한반도의 군사 질서, 정치 질서를 자기들이 좌지우지 지락펴락하고 있다는 오만에 차 있어요.
이렇게 위협 규모가 커졌고 위협이 질도 달라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은 또 미국의 요구에서 규모 조정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예. 굉장히 나쁜 신호를 줄 수 있고 한미동맹도 뭐 동맹이라는 게 그 생로병사합니다. 만들어지고 뭐 동맹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강화되기도 약화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엄청나게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거나 병들어가고 예. 있거나 이런 신호를 줄 수 있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줬을 예. 때 우리 생존과 번영 안보 전략에 막대한 차질을 줍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잘 갖고 가야 된다는 데는 우리가 아무런 입장 차이가 없다고 봐요. 전략상으로. 예.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담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우리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떤 권한 또 여러 가지 그 협상력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해서 최소 비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예. 최소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이 이렇게 지연되고 예. 있는 예.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첫째 이 당초에 트럼프가 정말 무모하게 요구했고 이 부분은 지금 잘 줄여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협상이 좀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협상을 잘 하자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한미동맹에 좀 균열이 와도 된다는 이런 논리는 예, 예. 우리 국민도 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부분 아마 뒤에서 좀 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약간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조정은 가능한 옵션이나 지금 시기는 안 좋다라고 이제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지금 항상 그 주한미군의 규모는 증가될 수 있고 조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내 예. 사정에 따라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 높아져 있다. 알겠습니다. 특히 핵으로 급박하는 게 예.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은 알겠습니다. 또 한미 지도자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신뢰도 붕괴돼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 좋은 신호를 네, 두 분 다 아마 예. 말씀하시고 예, 싶으실 텐데 예, 일단 예, 먼저 예.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이나 백 교수님이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 때문에 좀 불안해지면 안 되지 않냐. 특히 핵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역으로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할수록 우리 안보 부담이 커지는 반대의 측면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장기적인 전략 경쟁자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핵 전력 증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MD 전력 증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긴급작전 요구라는 이름 하에 사드 추가 배치 등등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에 이어서 한국의 중거리 지상 미사일 배치를 하겠다는 가능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포인트가 어떤 건지. 그래서 유럽에서 전개되던 핵 군비 경쟁 동북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보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경제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우리의 스탠스는 미중 사이의 군사 대결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뒤질 게 뭐가 있냐.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는 예. 북한 핵인데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싱가포르 합의 비핵화 평화체제 교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그 약간 방향으로 좀 가야죠. 오해라 선생님 이야기를 아닙니다. 제가 발언할 차례예요. 예. 아니 그렇게 이게 우리가 일단 살 마무리하시고요. 길입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이 그렇죠. 저는 북한 핵 문제 어떻게 그쪽에서 얘기할 때 말 안 해결하겠습니까? 끊어요. 자, 그만하시고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지금 반론을 하려고 아니 그건 제가 바로 좀 이렇게 이따 넘겨드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이따 지금 하세요. 말씀하신 좀 이따 방향은 하세요. 약간 중요한 지금 문제여서. 아니 중요한 논의에서 네, 제 얘기도 중요한 잠깐 그만하시죠. 얘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너무 논의에서 좀 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방향성으로는 이해를 하고요. 일단 홍 의원님 말씀 듣고 네. 바로 발로 듣겠습니다. 네, 주한미군의 역사를 보면요. 1949년에 우리하고 일체 상의하지 않고 다 떠나버렸고요. 그다음에 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월남전 문제를 두고 아시아에서 철수하는데 우리하고 상의 일체 없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네. 카터 때도 안 하고 떠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한미동맹이니까 우리가 뭐 원하면은 안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역사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은 아까 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우리는 토지하고 선물만 제공하고 모든 비용은 미군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에요. 그런데도 1980년대에 한국이 이제 좀 사니까 조금 대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래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그래 그럼 1,000억 원부터 대줄게. 예. 그러던 것이 지금 1조예요. 10배나 늘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지금 거기서 2배 내지 5배를 안 올려주면 철수도 검토한다고 해라. 이런 상황, 이게 동맹입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 의원 말씀인데 그것도 중요한 게, 이게 한미동맹이 꼭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남치 먹지에는 굉장히 유용하죠. 예. 그러나 지금 한미동맹의 근본 목적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체결할 때 북한의 동맹인 중국은 영토가 붙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그 지원군을 보내주면 되는데,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으니까 한참 지연되잖아요. 따라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목적은 북한의 남치 먹지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새 마치 지역 동맹으로 바뀌어가지고 중국을 겨냥해서 한국을 반중국가로 만들고 있어요. 무슨 사드 말인지 배치 알겠습니다. 때 예. 중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보복하는데 미국이 한 번이라도 중국한테 왜 한국을 보복하냐라고 말리는 거 예.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동맹이 우리의 북한의 남치 먹지는 상당히 유용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도 좀 줄여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부정적인 작용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28,500명이 다 필요한가? 아니면 공군과 해군 위주로만 남으면 되는 예. 거 아니냐? 핵 억지력만 확실히 보장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다시 보면서 예. 미국이 정 그렇게 28,500명 유지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미국의 부담을 좀 줄여드릴 테니, 알겠습니다. 그럼 10,000명 예, 정도는 반복되는 얘기니까 돌아가셔도 좋다. 끊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예, 동맹을 지금, 해치는 겁니까? 예, 미국을 지금 도와주는 자, 거죠. 이렇게 바로 드릴 텐데요. 지금, 두 분의 얘기를 요약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얘기는 결국은 북한에 대한 어떤 억지력으로서는 한미 동맹의 의미가 있으나, 외려 미국의 어떤 전략적 관계에서 한국이 끌려 들어갈 가능성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예, 박승조 의원님. 먼저 홍현희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할 때 한국 정부와 의논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예. 그렇지 않다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정책을 먼저 입안하고 결정하고 또 협의를 했죠. 그 협의에서 바꾼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2사단을 철수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 대회를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의 강력한 안보 외교를 통해서 막은 적도 있고 조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협의 안 했다는 것은 정치자들에게 잘못 7사단 전달될 2만 수 명 있고 우리하고 상의 없이 잘못 철수했습니다. 전달될 수 있고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오해란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놀라운 인식 차이를 발견해요.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부담이 된다. 또 미중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려면 한미 동맹이 약화돼야 된다. 그래서 한미 동맹 강화되는 것을 지금 가장 바라는 국가가 누구겠어요? 체제가 북한 체제 아닙니까?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거.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가장 원하는 세력, 김정은 세력이죠. 그리고 또 한미 동맹 약화를 가장 바라는 국가가 저는 우리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이 조정돼야 우리 안보에 유리하다는 논리는 저는 괴배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는 저 이야기를 하면 끝나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생존과 발전의 번영 전략, 국가 전체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이 호주는 이웃이 적도 없어요. 지금 분단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 국가가 왜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지, 싱가포르는 안보 정책 기조가 네. 이강용 씨는 환상을 깨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현실에, 우리 안보 현실에 기초해서 한미동맹을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야 된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은 우리 안보에 부담이 된다. 저는 오늘 저녁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굉장히 인식에 중요한 인식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요거는 박 교수님까지만 일단 1, 2분 정도 듣고 이제 중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판문점 선언, 또 평양에서의 3차 예. 정상회담, 또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할 때 국민들이 각광을 하고 막 그냥 기대했던 게 뭐겠습니까? 핵 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스 모르겐소라는 국제정치학자가 그랬어요. 핵 국가와 비핵 국가가 싸우면 비핵 국가는 항복하거나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 북한 핵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북한 핵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북한 핵을 어떻게 처리할래? 지금 미국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다 하는 거,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안보는 이성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트럼프가 미국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있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좀 특이한 그런 사람이지 예.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요리했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요리 못해서 1차 방위부문단 협상할 때 미국 10만 달러
10억 달러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부분은 뒤에서 그럼에도 좀 더 불구하고 만약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그냥 해서 1년치로 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50억 달러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저는 두 분한테 묻고 싶어요. 자, 미국한테 대해서 나름대로 불쾌하고 그리고 다 인정. 사실은 외국군 있는 데서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불편한 거 있습니다. 자, 우리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예, 그 얘기는 어떻게 해결할 보관이 있길래 아무 위협이 없는 것처럼 자. 아무 위협이 없는 것처럼 미군 가도 괜찮고 미군하고 강화되면 말이 우리 안보가 위태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보관이 있으세요? 자, 아주 저는 간단하게 잠깐만요. 얘기하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어떻게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끊겠습니다. 예. 예. 코로나19 때문에 비말이 튈 수 있으니까요. 예. 이제 한번 좀 쉬고. 예.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사실 중요한 쟁점 나오긴 했으니까 그 뒷부분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청취자들 의견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 듣고 바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문자 캐스터.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아이디 이한킴님. 주한미군 감축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환영합니다. 주한미군 규모도 반으로 줄이고 주둔비도 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재선에만 관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협박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유튜브 아이디 설릉산 두호님.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듯합니다. 미국만 믿고 있기엔 지금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점진적 자주 국방을 도모해야 합니다. 문자번호 5565님. 미군 주둔은 미국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중요합니다. 미군이 한 개 중대만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도발을 못하는 게 아닐까요?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3667님.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던져주던 초콜릿을 받아먹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강국입니다. 동북아 견제와 미국 본토 공격 시 선제 타격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니 이젠 미군이 주둔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5163님. 한미동맹이 지정학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급진적인 안보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 미국 주류 주장도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감축 주장에 호응할 만큼 한반도 정세가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네, 끝으로 문자번호 7606님. 장기적으로 보면 감축이 필요하고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분담금도 줄이고 북한에도 행동으로써 긍정의 메시지를 준다고 봅니다. 네,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김성희였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믿는 당신.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만납시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국민대 정치대학원의 박규락 교수, 평화통일연구소 오해란 연구위원,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규락 교수님께서 이제 마무리 뒤에서 일부 마무리할 때 굉장히 강하게 어떻게 그럼 핵을 이제 못하게 할 거냐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오늘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좀 긴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요. 과합해서 말씀하신 일본은 트럼프를 잘 유리했는데 한국은 잘못 유리해서 이 상태까지 왔다라는 진단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본이 더 잘 유리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비굴하게 골프 쳐서 벙커에서 벌렁 뒤로 낮아빠지면서 아베가 또 별장을 찾아가고 여러모로 하여튼 트럼프의 비위를 구워 삼고 했죠. 그러나 일본도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고 트럼프가 그 물건 사라 그러면 사고 굉장히 아마 일본도 나름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근데도 일본은 지금 하여튼 미국에 바싹 엎드려서 자기는 사실상의 핵 능력을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능력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을 공격한 나라예요. 지구상에서 미국을 공격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미국한테 고개 숙이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만약 주한미군이 빠지고 일본에서도 좀 소홀히 한다 하면 그렇다면 미일 동맹 깨고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가서 전략적 독립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한국은 북한도 핵 보유국, 러시아도 핵 보유국, 중국도 핵 보유국, 일본도 핵 보유국. 따라서 우리도 자연히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만들려고 하면 1년에 한 1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그 상황은 진짜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박기락 선생님이 마치 뭐 미군이 우리 빠지고 싶으면 마음대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건 뭐 애국심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염려는 거의 없고요. 예. 지금 제가 매일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 미국의 하루의 일과의 절반은 중국 때리기를 해요. 근데 중국 때리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있고 따라서 미군은 아마 오히려 증원을 하면 했지 감군하라 그래도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그 독일에서 9,500명을 뺀다 그래가지고 그 폴란드에 1,000명 보내고 나머지는 또 다른 나라로 보내고 일부는 미국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게 그 독일에서 빼가지고 아시아에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한미군에다가 더 증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흘리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미국이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정말 웃음이 나오는데. 자, 그것만 그럼 확실하게 좀 평가해 주죠. 왜냐하면 논의가 좀 길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예.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에 대응해서 어느 정도의 둘 다 잘못했다 또는 둘 다 뭐 나름대로 했다. 지금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메르켈 총리도 그냥 막 하시하고 그리고 G7에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보복적으로 그랬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언론이 정확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게 사실은 러시아의 위협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폴란드가 미국한테 워낙 잘하기 때문에 독일에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을 좀 분산하고 유럽의 안보는 지금 미국한테는 조금 덜 중요하죠. 러시아의 위협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옮기는 것이고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 볼 것 같으면 나름대로 그 트럼프가 뭐 5배를 1년에 올리라고 하는 건데 겨우 10% 정도 올린 거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버티기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초조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뭐 감원을 하겠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럴 의사가 없이 계속 돈만 많이 달라 그러면 그렇다면 그 부담을 우리가 돈으로는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28,500명 중에서 10,000명 정도는 그러면 줄이면은 비용이 덜 들 테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 동맹 그동안 고마운데 10,000명 정도는 줄여서 부담을 좀 줄여라. 그렇게 하면요. 남북 관계 바로 좋아지고요. 알겠습니다. 미국이 북한도 우리를 달리 볼 겁니다. 중국도 달리 보고 러시아도 달리 볼 겁니다. 저 백승주 의원님 아까 이제 문정부가 지금 제대로 좀 처리를 못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셨다면 견해가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방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제가 그 방위 분담 대사한테 보고도 받아보고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1차 연도 협상할 때 이 돈 문제가 자꾸 우방간에 해마다 이렇게 다루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5년치 단년도 계약을 하고 첫 해에 우리가 좀 더 협상을 잘했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안 겪었을 거예요. 지금 뭐 어쨌든 뭐 다른 생각이 뭐 입장도 있고 다른 주장도 있지만은 방위 분담 협상이 지연됨으로써 그 주한미군 고용자들 6,000명이 3개월간 실업 상태에도 있고 또 한미 동맹에도 없어도 될 이런 여러 가지 균열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이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지만 협상을 좀 잘못했다 저는 봅니다.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최소의 경비를 주려고 하는 협상 목표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첫 해에 단년도 협상을 해서 첫 해에 조금 더 이 전체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과 주장을 그래서 첫 해에 그 방위비 분담 협상할 때 잘해서 매년 한 협상으로 이렇게 안 끌고 갔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이제 길게 가자라는 입장인데 그거를 사실은 재작년에 처음에 할 때 그때 했어야 된다. 그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어쨌든 이 방위 분담과 관련해서는 저도 뭐 국회 여당 야당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까 우리 오해란 선생님하고 생각이 좀 한미 동맹이 약화돼도 괜찮다는 입장을 가진 정치는 거의 없어요. 그 한미 동맹을 좀
유지하고 현상 유지하고 강화하는 추진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 쪽에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헬리팩스라는 캐나다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나토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네. 거기 제가 5차례 정도 회의를 참가하면 나토 국방부 장관들이 거의 다 오는데 그 주관하는 사람이 지난해 자꾸 하셨죠.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을 그 분을 만나려고 그 군사위원장이 국방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심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만나려고 오는데 에스토니아라든지 동그라파 지도자들이 많이 와요. 그 대통령까지 오는데 그만큼 이 세계에서 현재 힘의 관계에서 현실 정치에서 미국과의 좋은 군사적 협력 관계, 안보적 협력 관계를 맺어서 안보를 보장받고 번영을 보장받고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이 국제 정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그거 잘못해서 이조가 망한 겁니다. 이시황조가. 뭐 그 추진은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미국과의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무 단순시켜서 제가 질문드리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은 원래 지금 1조 1천억 정도 1조 정도에서 지금 5천억에서 3천억 사이에 이렇게 협상의 공간이 생기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너무 과도하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이제 한국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약간은 더 양보를 해줄 정도는 가능하다? 그건 협상 전략상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아까 박 선생님께서 일본 아베는 트럼프를 요리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사례를 들고 보면 미국의 요구가 전혀 근거가 없고 도를 넘어섰다.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는 건데 그러면 일본이 뭐 어떤 근거로 요리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한테 방위비 분담금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도대체 뭘 일본이 잘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이 안보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명확히 있다. 이건 현실 인식입니다. 그거를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저는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저는 백 선생님 견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거기까지는 괜찮고요. 방위비 분담 쪽으로. 그런 면에서 지금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쨌든 미국의 어떤 군사 전략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의 차원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왜 근거 있게 기준이 명확한데 소파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명확한데 더 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돼야 되니까요. 지금 정부가 제시한 정도의 안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정도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주지 말아야 된답니까?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 내놓은 13% 인상한 미국이 걷어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대체 어떻게 이 합의를 만들어낼 거냐. 우리도 협상에 있어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만 트럼프가 자기 지나친 요구를 걷어들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박희락 교수님. 자꾸 이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소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 한국에 다 똑같은데요. 자, 미국이 경제가 조금 70년대부터 나빠지니까 우리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서 이 소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스페셜 메저를 어그리먼트를 만드는 겁니다. 특별협정을. 소파에 근거가 있으면 특별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특별협정을 맺는 겁니다.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사실 이제 새로운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다 합의한 거죠. 그래, 미국이 우리 지켜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조금 우리가 부담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양이 문제인데 아까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이 방위 분담 때문에 무슨 주일 미군을 줄인다든지 그런 말도 안 나오고 있고 사실 최근에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를 아실 겁니다. 우리보다 조금 많은데 한지 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4배가 될 수도 있고 7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병력 유지 비용 이런 거 해서 자꾸 이제 하는데 전 일본이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일본은 방위 분담 잘하면서도 미국하고 관계를 전혀 손상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진짜 저는 홍 박사님한테 항상 불편한데
이게 우리가 저는 삼국지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미국이 이렇고 중국이 이렇고 뭐 일본 이렇고 다 이게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Consistent inconsistency. 근데 전략을 모르면 어떻게 논의가 가능해요? 일관적인 비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예. 미국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명확한 전략을 갖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게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미국 절대로 못 가. 이렇게 하니까 뭐 북한은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단정하는 데서 좀 벗어나시라. 그래서 모든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만전지기를 강구해야 되잖아요. 자, 미국이 철수하시면 그렇게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러다가 철수하시면 책임지시겠어요? 어떤 대통령은 핵무기를 절대로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분 나쁘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북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미국을 잘 활용할 것인가. 예. 이런 생각에서 가야지 내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국민 여러분들 믿어야 돼. 이건 좀 곤란해요. 지금 입장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질문 던진 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협상을 하는 게 더 좋은 협상이냐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이제 그 백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이제 2018년에 할 때는 최초에 어느 정도 트럼프 대 12억 달러를 얘기하다가요. 예.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해리스 대사가 우리한테 요구한 건 10억 달러를 얘기했습니다. 10억 달러면 사실 한 이제 1조 2천억 원 되는 거죠. 사실 1,500억 정도만 더 했으면 우리가 이제 2019년에 한 게 1조 389억 원이거든요. 1,500 정도만 했으면 끝났습니다. 5년 정도 단위로. 그런데 그때 사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원래 트럼프 대통령 성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바게인 하는 거. 그러니까 50억 달러를 얘기하면서 전부 다가 저는 슬픈 게 어떻게 한미 동맹이 이게 바게인 하는 그 관계가 되는 이게 굉장히 슬펐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를 바게인 칩으로 해서 이용한다.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달랠까? 저는 사실은 한 이제 뭐 13% 좀 증대한다고 그랬습니다만 한 이제 그 15억 달러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액수보다도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밑에 사람들한테 자꾸 합의하라 하지 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문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찾아가든지 야 이게 지금 돈 때문에 우리 한미동맹이 이렇게 불협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뭘 요구하느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밑에 사람한테 시키놓고 말 계속 왔다 하면서 지금 몇 년 동안 말이 한미동맹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홍의원님 어려울지도 미국의 전략 얘기하시는데요. 미국의 전략 대통령 머리에서 대부분 나오겠죠. 볼튼 회고록을 보면요. 저는 볼튼 그분은 네오콘이라서 미국을 사실 쇠퇴하게 만든 장본인이고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람이죠. 요번에 사실 문재인 정부 이 시절에 북미 간의 북핵 협상이 안 된 것에 50%는 볼튼이 망쳐놨고요. 50%는 폼페이오. 이 두 사람이 이 지도자들은 합의하려고 그러는데 망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볼튼의 말은 대체로 신빙성이 없지만 그래도 외교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그 회고록에 보면 단정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거의 모두 재선과 연관돼서 다 판단해서 결정해서 진행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지금 미국의 국익이라고 포장돼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생각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을 뿐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방위비 분담금 이거 많이 다니면 사실 뭐 몇 억 달러 더 받고 안 받고 트럼프 대통령 별 관심도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우방국이라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돈을 더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몇 달 있으면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방위분담금 협상 안 되면 대통령 다시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 재선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조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고 북한에게 제재도 자꾸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김정은도 이거 뭐 11월 달에 이제 갈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조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고 단지
지금 중요한 건 1989년까지 우리는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1,000억 원을 줬는데 지금 그게 1조가 넘었는데 그거를 2배로 갑자기 올려달라. 예, 그거는 이제 반복되는 얘기니까. 이게 친구가 한 태도가 아니죠. 예, 여기서 그리고요. 우리가 슬기롭게 아니요, 지금 잠깐 발언하실 거 뭐 교정할 거면 발언하시고. 예, 박 선생님께서 이제 미국한테 좀 더 줘서 동맹을 잘하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더 줘야 됩니까? 우리 이미 국방부 발표 5조 5천억 원 주한미군 유지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50억 달러 아니더라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입장하고 관련된 거라서요. 아니 입장이 예. 아니고 이건 국방부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지금 교정 사실 교정 문제가 아니니까. 말씀하신 예. 교정할 거 하나만 제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싱가포르 회담 또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볼턴이 50% 있고 폼페이오가 있다 이런 주장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하신 미국 측에서 그렇다는 거죠. 김정은도 잘못이 있죠.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의지를 안 갖고 있고 핵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그런 정책, 국가 자기 나라의 체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담이 실패로 갔다. 미국의 전략이 있느냐 하는데 미국에도 대통령은 하나의 그 배우라 생각하면 그 수많은 전략가들이 있어요. 요즘 가장 그 16년도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역의 균형 전략을 만드는 샤이머 교수 이런 분들은 벌써 김정은의 전략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노이 회담 실패 또 보면 여러 가지 실패가 지난 3년간의 여러 가지 실패가 저는 뭐 볼턴이 볼턴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 김정은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입장은 그렇게 됐고요. 방위 분담하고 철수 장관에서 제가 저 입장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미국이 방위 분담 협상하고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우방국이 그건 해서 안 되고요. 역시 우리는 지금 미국에다가 당당하게 방위 분담 협상은 협상이고 다른 나토라든지 일본 것처럼 방위 협상과 이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분리시켜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 다른 성격의 문제다. 방위 분담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의 정신 또 제각적 평가에 따라서 다루자. 이걸 분리해서 하자. 이걸 좀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죄송한데요. 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하는 반복인데요. 반복이면 하지 나름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나름대로 계획이 전체적으로 미 국방장관이 얘기했듯이 전 세계의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위분담 또 다른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두 개를 연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삼국지를 많이 읽어서 그렇다는 게 딱 보고 어떤 정보도 없이 미국은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게 뭐 방위 분담 때문에 이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박희락 교수님은 미국의 어떤 면을 보고 전략을 짜고 계세요? 저는 항상 우리 안보가 가장 중요한 만전지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북핵 그러니까 미국을 모른 채 짤 어떻게 수는 지킬 없으니까. 거냐. 그럼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겠죠. 그럼 미국의 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문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전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 인도 태평양 전략 말씀하셨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서에 보면 한국의 가치는 뭐라 보냐면 린치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린치핀입니다. 일본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관한 코너스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되지만 일본은 인도 태평양 전체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 보면 계속 전작권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뭐 중국 하니까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측하지 말라. 이 방위 분담은 어떻게 그 미국이 한다고 언제 말을 했습니까? 그 하노이 회담 얘기하셨는데 하노이 회담 실무선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서명하지 않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주장이었고 최근에 전쟁 수권 법안에 국방 수권 법안에도 그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이것은 그 국내 정치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근거를 갖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미국이 올려달라는데 매년 지금 역사적으로 2천억 원 내지 3천억 원을 남겼어요. 남겼으면은 안 썼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도 않고 1조가 넘는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그걸 은행에 넣고 이자까지 받고 그렇게 하다가 전용이라 그러죠. 그 평택으로 오산 평택으로 미군 기지 이전할 때 그 돈을 갖다 일부를 쓰고 그리고 남은 돈이 아직도 있는데 그걸 돌려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턱없이 모자라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방위비 분담금 계산법에서 일본은 토지 이용료를 전부 계산하는데 우리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도 저 아파트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일본 방위비 분담금의 계산조차를 안 해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조금밖에 안 낸다라고 해서 그런 계산법에 따라서 한국이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요구를 대체로 맞춰줘야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너무나도 합리성이 이제 방위분담 일본이 토지비가 네. 토지를 그 산정하고 자,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30초 10분의 시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예, 지금 30초로 너무 짧긴 합니다만 자, 요거 하나는 꼭 짚고 싶다라는 말씀하시죠. 오 의원님. 저 아까 백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는 지금 개성공단 하자, 금강산 하자, 철도 연결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유엔사 내세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막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 그다음에 개성공단 제재 문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안보도 경제도 또 우리의 어떤 평화 번영 통일의 길도 찾아나가기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30초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승주 지금 그 개성공단을 막고 있고 우리가 저 대북 협력 사업을 막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김정은 자신입니다. 핵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비핵화 약속을 지켰다면 다 잘 되는 겁니다. 제재 완화되고 스스로 막고 있는데 김정은이 막고 있는데 자꾸 미국 핑계댈 게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안보는 한미동맹 또 문제를 볼 때 또 안보 문제를 볼 때는 철저한 현실주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네. 왜 영국 같은 강대국이 독일 같은 강대국이 일본 같은 강대국이 또 싱가포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동그라파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안보적 교훈을 갖고 한미동맹을 다루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초.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진짜 짐작으로 또 추정으로 그냥 그 우리 논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사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의 전략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파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 대응은 만전직의 차원으로 가야지. 짐작해서 북한은 이렇게 할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실은 우리 축구할 때 예를 들면 축구할 때 돌파를 하는데 그 어느 방향으로 돌파한다고 막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오든 다 막아야 되는 거지. 네. 예, 동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는 그동안에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많이 도와줘서 덕분에 우리가 민주주의도 하고 또 경제 발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덕분에 많이 컸다. 고맙다. 그러나 지금 우리도 세계에서 한 10위권 정도 되고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우세하니 미국은 고맙지만 미국의 그 경제 부담을 다 우리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과도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동맹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잘 설득해서 미국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10,000명 정도는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저 오늘 열띤 토론했는데 아까 김정은님께서 그래도 열띠지만 야성이 있는 열린 토론 아주 잘 들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진지하게 함께해 주신 홍현익 위원님, 오해란 위원님 그리고 박필학 교수님, 백승주 위원님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